건축설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건축사 손웅익 건축가를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본인의 오피스텔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8년 전에 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오션 아쿠아리움 부사장 퇴직하실 때였는데 8년이 흘렀는데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8년 만에 또 이필재 대기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8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때 인터뷰는 교대역 근처 커피숍이었죠, 아마.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때 자신 있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에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여하튼 뭐 잘 살고 있고요. 근황은 요즘에 시니어들 대상으로, 건축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서울 시내 여러 가지 이제 길을 걸으면서 시니어들하고 건축하고 역사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인기가 많습니다. 네. 건축 인문학이요? 네, 건축 인문학.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뭐,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그런 데 신경을 안 썼는데, 건축에 담긴 여러 이야기가 사람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역사와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서, 녹여서 그 건축물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8년 전 인터뷰 때 인생 모델로 어려서 꿈꾼 127가지를 47에 거의 다 이뤘다는 평범한 미국인 존 고다드를 지목하셨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사시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럼 최근에 이룬 목표들, 그리고 새로 세운 목표들 뭐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책을 몇 권 더 냈습니다. 내서 그동안 낸 책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저 혼자 낸 책이 2권, 그 다음에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낸 책이 8권. 그래서 10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10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원본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적표를 보면은 음악 점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다른 점수에 비해서 음악 점수가 안 좋은데, 늘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동경이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시국에 이제 유명 소프라노한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세 부부가 중창단을 만들어서 5개월 동안 그 소프라노한테 음악을 배우고 공연을 하고 또 음원을 냈습니다. 그런 성과를 이뤘고, 최근에는 그동안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스케치했던 그런 건축 정원 혹은 마을, 자연 뭐 이런 스케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분류해 보니까 한 200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니어를 위한 그 컬러링북,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 흑백 스케치에 시니어들이 좀 자기만의 색깔을 좀 거기에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그런 컬러링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뒤에 보면은 뭐 여러 자격증 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그 애착이 가는 폐가 어느 건가요? 폐도 많은데,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전국 아동 사생대회죠. 네. 거기를 선생님이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림을 그리는지도 몰랐어요. 잘 그리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처음 나가서 네. 전국 사생대회에서 준특선을 했던. 준특선이요? 네. 네. 그 메달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발견했. 그렇습니다. 네. 이 재능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네. 자, 요 뒤에 요 그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디죠? 이제 제가
정말 1년에 수십 번 가는 그 낙산 도성길입니다. 네. 예, 대학로 그 뒤쪽에 있죠. 네. 서울 한양으로 치면은 이제 좌청룡에 해당됩니다. 그 산이, 네. 낙산이. 그래서 그 삼선교역에서 흥인지문까지 네. 넘는데 수도 없이 넘습니다, 제가. 네. 여기를 가면은, 서울의 이제 과거, 현재가 다 보이는 거죠, 전망이. 굉장히 시간은 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으니까, 사계절 여기를 걸으면서, 사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완도 하고, 그런 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스케치만 해서 이렇게 그 책에 실었고 그걸 이렇게 색깔을 칠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이제 책에 싣고, 네. 시니어들이 이제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칠을 하게, 그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본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사인데, 그렇습니다. 미술 심리 상담사, 노인 심리 상담사, 자살 예방 지도사 자격증을 따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따신 자격증이 또 있나요? 제가 이제 건축사를 포함해서 자격증을 세어보니까 7개더라고요. 7개요. 네. 제가 뽑은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심리 상담사, 노인 상담사, 결혼 상담사, 이혼 상담사도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되고, 자격증은 그거고요. 자격증을 따면서 느낀 거는 자격증 그 자체보다 네. 이를테면 상담사 자격이다. 그러면은 상담사 자격을 공부하기 위해서 쭉 이런 과정을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게 그 자격을 목표로 하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타인에 대한 어떤 그 경청도 하고 타인의 말을 또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속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좋고 또 더불어 사실은 저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도 많더라고요. 평소에 잘 이렇게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들한테 나이 든 네. 시니어들한테 자격증 따기 권할만 합니까? 권할만하죠. 네. 그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격증 공부하면서 네. 여러 가지 그런 파생되는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범용으로 좀 쉽게 노릴 만한 자격증 뭘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상담사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많아도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또 나의 어떤 평정,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니어들한테 꼭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IMF 취재 당시에 네. 뭐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폐소 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이 꽤 있을 때 싶어서 말이죠. 퇴직 후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동년배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40 접어들 때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도 좀 많았고 뭐 정말 뭐 그때 왕성하게 일을 할 때인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죠. 그때 이제 그 해에 새로 산 아파트 입주한 것도 잡히고 또 여기저기 이제 돈 빌리러 다니고 직원들 월급도 계속 밀리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왔고 심지어는 뭐 감각도 마비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러면서 비행기를 제가 40대 중반까지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폐소 공포니까 비행기도 못 타고 돌아보면은 저의 40대 10년은 그 빚을 갚는 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암흑의 터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다들 그때 뭐 저의 동년배들 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연령층에서 IMF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었고 그때는 그래도 젊음이 있고 어느 정도 복원력이 있는 나이니까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이제 시니어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겪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복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뭐 다들 이렇게 겪는 고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조언을 드린다는 건 사실 좀 건방진 거고요. 저의 예를 빗대면 저는 관계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있는, 배려심이 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미래에 또 서로 나누고, 돕고, 그렇게 하면서 극복을 했는데, 관계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거는 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절에 자살 충동을 느끼신 적도 있습니까? 자살 충동을 느낀 정도까지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해서, 아내는 극도의 우울증에 빠졌었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계획을 세운다. 자살도 계획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기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냥 늘어져 있었던 거죠. 네. 한국은 노인 자살률도,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책적인 대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제는 차치하고, 자살 예방 지도사이시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인 노인들이 이 소위 자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것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변에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관계를 많이 만들면, 그런 자살, 뭐 다 어렵긴 하지만 자살로 가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년 시절에 꿈이었던 화가의 길을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네. 그래서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 이상형으로 또 꼽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친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두신 아버지시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남자에게 아버지란 네. 어떤 존재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작년 12월 5일,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나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미술을 전공하셨고, 평생 이제 그림을 그리셨는데, 순수 회화를 못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많으셨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원, 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순수 회화를 하면서, 가족을 건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나염 공장에서 도안사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안실에 가보면, 이제 벽에 쭉 이제 그리신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여성들 왜 옷 같은데 꽃 문양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리는데, 똑같은 장미를 어떤 때는 수백 송이를 그린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 하셨고, 돌아가시기 3년 전까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치화 강의도 하셨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 유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순수회화, 그러니까 수치화나 동양화 작품이 한 400여 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미술상을 받았는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런, 사생대회 나와서 미술상을 받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미대를 가겠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해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아버지는 아셨던 거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건축가를 가라고 하셨는데, 건축가에서 저는 뭘 배우는지도 몰랐고, 사회에 나와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어떤지를 바로 알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건축가는 졸업 논문을 내는 게 아니라 졸업 작품을 냅니다. 근데 4학년들이 저를 붙잡아 가지고 그 졸업 작품의 조감도에 이제 컬러링을 시켰죠. 뭐 선물도 많이 받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이 졸업하고 도제 생활을 하고 또 제가 개업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둘이 있는데 첫째는 너무 외향적이라서 에너지가 넘쳐서 그게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조마조마했고 또 많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뭐 정말 좌충우돌 이 친구는 그렇게 살고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하고 직장도 뭐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 경찰인데 굉장히 본인도 만족하는 것 같고 행복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이제 둘째는 또 성격이 너무 내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뭐 거의 뭐 말수도 없고 또 오랫동안 자기 내부에 이제 에너지를 쌓아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뭐 전방에 군대 갔다 왔고 몇 년 전에 또 경찰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떨어지고 지난주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경찰 가족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투캅스의 아버지가 됐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명확하게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아버지도 있을 거고 저는 반대로 그냥 자기들이 찾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는데 예, 그런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그 선생님의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는 네, 반면 교사이기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아들이 그 선생님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이상형 어떤 의미에서든 나도 아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끝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노력하는 모습, 네. 그거를 저도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아까 장남은 뭐 외향형이고 차남은 이제 내향형이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 선생님이 두 가지 면을 반영하는 그런 그런가요? 아들들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학창 시절에 그 내성적인 성격의 외톨이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학 때 성격을 이제 개조했고 그 과정에서 뭐 괴팍한 인간이 결심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인관계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대인관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영어로 ERRC의 원칙인데요. E는 Erase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특별한 이슈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동창생이든 사회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도 완전히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R은 reduce인데 좀 줄이거나 축소하는 관계.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생산적이지 않거나 그냥 반복되는 그런 일반적인 만남일 때는 만남 횟수를 많이 줄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R은 raise인데 reduce하고 좀 이제 대비가 되겠죠. 조금 더 희망적으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생산적일 수 있겠다 하는 관계는 제가 좀 의식적으로라도 더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ERRC의 중요한 게 C인데요. create입니다. 그러니까 동창생이라든지 그동안 이렇게 사회에서 만났던 분들 외에 이제 새로운 만남 그런 만남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제가 창출하는데 어떤 모임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이렇게 뭐 짧게 이렇게 만나지만
어떤,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이렇게 교류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네. 연락해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을 이렇게 범주화해서 아예 삭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활발한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 연장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고1을 바라보는 나이 아닙니까? 네. 네. 행복에 대한 나름의 가치관, 행복관, 뭡니까? 다들, 특히 우리 나이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지점에서는 이제 탈선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점도 있었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힘겹게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고, 또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구간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와중에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도 보고, 들에 있는 꽃도 보고, 날아가는 새도 보고, 또 하천에 흐르는 물도 보고, 이렇게 평온한 들판을 무궁화호를 타고 가는 그런 여행객처럼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니어들도 의식주가 중요한데 말이죠. 네. 먹는 문제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는 문제에 국한해서 좀 조언을 준다면은 건축사이기도 하고, 실버 쪽 구상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시니어가 나이 들어서 주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디 살아야 되나요? 네, 그 문제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천안에 사는 게 꿈이다. 어떤 분들은 아주 고급 실버타운에 사는 게 꿈이다. 또, 그거는 각자 다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듯이 집도 마찬가지 같아요. 유명한 건축가 르꼬르비지에는 말년에 4.5평 주택에서 부인과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자기가 살았던 집이 4.5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은 크기나 질이나 이런 것들보다 자기한테 맞는 옷처럼 자기한테 맞는 공간을 잘 찾아서 집도 그렇지만 그 주변도 자연 환경이 좋은 사람은 자연 환경을 찾아가는 거고, 또 시장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이렇게 복잡복잡한 데 사는 게 좋은 사람은 그런 데 사는 거고, 그거는 개인 맞춤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스피드 퀴즈 형식의 진실 게임 좀 해보겠습니다. 단답형입니다. 빨리 답해주세요. 네네. 유퀴즈 온더블럭 보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퀴즈 같은 건데, 이게 이필지의 7문이니까, 약칭이 이제 이 7문인데, 이 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0개 중에 3개는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도 됩니까? 다 해도 물론 됩니다. 예. 나의 애장품은? 아버지가 대학 입학 때 주신 차고 계시던 손목시계입니다. 예. 가장 갖고 싶은 물건? 천체를 볼 수 있는 천체의 망원경입니다. 예. TV는 사랑을 짓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딱 1년 사귀었던 친구인데, 네.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이성입니까? 동성입니다. 네 번째, 나의 흑역사. 고등학교 때 수학 물리를 잘했는데, 대학교 때 수학 물리 F가 너무 많아서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예. 나의 첫사랑은? 아내입니다. 이거 진실 게임입니다. 네. 네. 외나무 다리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나의 인생 노하우는? 정통으로 살자. 원칙대로 살자. 네. 나의 컴플렉스는? 어떤 자리에서든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컴플렉스입니다. 그게 왜 굉장히 컴플렉스인가요? 많은 저항과 네. 미움과 네. 네. 비용을 많이 치렀군요. 그렇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가톨릭 성지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 네. 되게 버킷리스트 묘비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뭔가요?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좋은데요. 아까 이제
성당 얘기도 하셨고, 그동안 많은 설계를 하셨을 텐데, 네. 나의 대표적인 뭔가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남한강 쪽에 있었던 바탕골 양평예술관입니다. 그거는 그 시절에 거기에 그 예술관을 만든다는 거는 그 사업자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왜, 당연히 서울에서 그런 공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누가 가겠느냐. 그때 마이카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님이 거기에 이제 만들겠다고 했고, 그때 문화관광부인가요? 거기에서 허가도 안 내주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냐. 근데 그 허가도 제가 가서 싸워서, 받아냈고,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 건축가들은 그런 작품이 남는 게 다른 삶하고 좀 다른 점인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작품이 없어지기도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필재 칠문, 오늘은 건축가 손웅익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